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 들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마다하고 분담금을 더 내고서라도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0년대에 조성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먼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원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입주해서 지금 재건축이 필요한 곳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일산, 삼본, 평촌, 그리고 분당 신도시, 그리고 중동 신도시 이렇게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일기 신도시만 노후화가 돼서 이게 그 재건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들이 좀 생겨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래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이 되면은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성 같은 것들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이게 어떤 그 뭐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것들로 이제 조성이 된 지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업지뿐만 아니라 인접 이제 유유부지까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예상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가 한 108곳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곳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특별법의 요지는 인센티브 부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 용적률이 한 200%가 다 넘어갈 정도로 그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 사업도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최고 상한 그 용적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일반 분양 세대를 더 많이 이제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줄 때는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기여를 둘러싸고 좀 이제 분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게 그 재건축을 가능하게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모두 반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적률 같은 것들 인센티브를 줄 때는 공공기여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이제 그 명품 아파트 이른바 뭐 그런 형태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임대주택이 좀 많은 형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세대 수를 많이 늘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주 환경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주변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확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주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주택들에 대한 뭐 일조 침해 부분이라던가 생활 환경이 또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고급 주거 단지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교적 입지가 좋은 곳들, 그래서 입지만으로도 이제 땅값 상승률이 좀 높은 곳들, 분당이라던가 뭐 평촌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에서는 그냥 굳이 이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뭐 이런 식의 그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짓느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아파트를 짓고 돈을 내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뭐 기존에 이제 그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은 그냥 아예 꿈도 못 꾸는 단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리모델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와서 이제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는 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고급 단지로 거듭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는 곳들이 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촌 신도시 목련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마다하고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내야 할 분담금도 기존 추정치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좀 간소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재건축에 비해서. 이제 재건축은 아무래도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리모델링에 비해서는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이 좀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보다 규제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되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뭐 7억, 8억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이런 뭐 제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사업비만 분담해서 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공사비도 사실 재건축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요. 왜냐면 재건축은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리모델링은 이제 뼈대는 남기고 이제 새로 고쳐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는 좀 저렴하죠. 그렇긴 한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리모델링 공사비도 뭐 평당 한 700만 원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절차가 재건축에 비해서 좀 간소화가 되어 있어서 재건축은 이제 평균 한 10년 이상 보셔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안에 되는 곳도 잘 없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계획상으로는 한 5년에서 7년이면 또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이면서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규제를 좀 완화가 되어 있는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곳들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 방식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리모델링은 일단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 집을 그냥 고쳐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양 세대나 이런 것들도 뭐 재건축처럼 완전히 부수고 짓는 게 아니니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상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한 15% 정도 이제 더 늘려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늘려 짓는 방식에는 이제 수평 증축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자체를 이제 좀 늘려서 짓는 거, 그리고 이제 유휴부지가 있으면 별동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별동을 짓는 방법, 그리고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강뷰가 좀 나온다거나 이런 데들은 이제 수직 증축이라고 해서 이제 위쪽으로 층을 좀 얻는 형태로 리모델링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수직 증축은 듣기만 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해서 뭐 수직 증축으로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 수직 증축을 도전했다가도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이제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나올 때는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사실 일기 신도시나 뭐 이런 노후계획 도시에서 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도 한 30%까지 늘릴 수 있게 해주거나 용적률을 좀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들이 들어있었는데, 특별법이 발의된 거를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지들에서 좀 반발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제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평형은 조금씩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나 뭐 여러 가지 사업비는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구조인데, 당연히 일반 분양 세대가 별로 없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재건축은 반면에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반 분양 세대가 꽤 나오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도 좀 잘 갖출 수밖에 없고, 구조나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기고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재건축은 구조 같은 것들도 요즘 선호하는 방향으로 새로 다 지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세대 자체의 가치는 리모델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 거죠. 투기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 보니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된다라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곳들에서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입주권 전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리고 최근처럼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른 때는 또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고려하면 리모델링이랑 비교할 때 그렇게 이제 뭐 낮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좀 비교를 하셔서 그 사업지에 맞는 사업 방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과 시간의 싸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목련 2단지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업지별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뭐 재건축을 그동안은 이제 생각도 못 하다가 재건축이 좀 가능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내부의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원하는 파와 리모델링 원하는 파가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 속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목련 2단지처럼 그냥 리모델링으로 선회해서 가는 곳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이런 특별법이 없을 때에도 이제 분당의 뭐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뭐 용적률 자체가 100%대 후반이라서 18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 재건축이 가능했음에도 이런 사업 속도나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으로 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지 특성에 맞춰서 좀 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선택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재건축과 관련된 현행법이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공공기여와 같은 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법률 개정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공공기업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용적률을 뭐 최대로 받았을 때 공공기여도 최대로 이제 42%, 43%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40% 이상이 이제 공공기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막상 이제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방향의 이제 개발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이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이제 미리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좀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은 좀 이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